네, 지금부터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코트라 중견기업팀 염기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최근 변화하는 통상환경과 관련한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기업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응을 돕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오늘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CI 러그룹 김진정 미국 변호사님께서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의미와 현지 분위기,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미국 관세 정책 및 품목별 세부 조치 내역과 기업들의 애로 상담 사례를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대응을 위한 코트라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11시 30분부터는 김진정 변호사님과 관세법인 커스엔에서 1대1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은 특별히 산업부와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세계인류 상품 인증 관련 간사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에서 향후 기업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설명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회 만족도 조사를 오늘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따가 마지막에 저희가 QR코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설명회 앞으로 향후 개선을 위해서 참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은 5개여서 금방 끝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앞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코트라 중소중견기업 본부장님, 본부장 강상엽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상엽 본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중소중견기업 본부장 강상엽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세계 인류 상품 업종별 협담체 33개사 간사기관 담당자하고 세계 인류 상품 인증 기업분들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멀리 미국에서도 우리 간세 전문 김진정 변호사님이 미국 간세 관련 발표를 해주신 위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촉발한 간세 전쟁이 이제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출 경쟁력이 저하된다든지 통상 리스크가 이제 통관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든지 공급망 불안정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이고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생존 전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첫째가 이번 관세 충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이제 장기적인 리스크로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라는 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이제 시장 접근성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아니면은 브랜드의 신뢰도 모두를 좌우하는 중대한 변수라 우리가 그 중장기적인 파급력은 이제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까지 워싱턴에서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1일부로 제가 워싱턴에서 귀임을 했는데 그 근무한 경험을 돌아보면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겠지만 진짜 이런 치열한 시장은 준비된 자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의 생존 전략으로 볼 때 기업 차원의 단순한 개별적인 대응도 좋지만은 체계적인 전문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정부와 코트라와 유관기관들이 최근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에 기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코트라에서는 지난 2월부터 관세 대응 119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왔고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대미 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에도 그 지원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코트라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우리 기업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번 설명회가 여러분들께 효과적으로 관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신 강상혁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발표는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김진정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은 김진정입니다. 저희 업무 영역이고요. 회사 소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양력이고 제가 이런 업무를 꽤 좀 오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상호관세 현황과 또 예외 적용, 수출기업 대응 전략, 관세 정책 향후 전망 이런 순으로 적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상호관세 현황과 예외 적용 범위가 너무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짧게 3번과 4번을 설명하기 위한 정도로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현황을 좀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무거운 토픽이라 이게 굉장히 인상을 쓰고 들으시면 이게 좀 되게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든데 괜히 저 트럼프 대통령이 참 여러 사람 고생시키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말미에 제가 좋은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열심히 들으시고요. 좀 기분 좋게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날 이 발표하는 날 많이 우리가 놀랬죠. 저도 열심히 TV를 보다가 처음에 TV 보고 있는데 말은 안 하고 계속 자기 사람만 들이닥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게 들고 나왔는데 그래서 관세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전에도 이 4월 2일 날 발표하기 이전에도 이미 관세가 이렇게 부과됐었어요. 그죠? 철강, 자동차, 펜타닐 이렇게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 내놔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국가별 상호 관세를 캄보디아 49%부터 또 사우스코리아 25% 이렇게 쭉 나열을 했었죠.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놀랐죠. 이거 우리 코트라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왕창 너무 힘들하니까 다시 좀 90일간 시간을 주겠다. 왜 90일 했을까요? 왜 90일 했을까요? 혹시 아는 분 아시는 분 계세요? 왜 90일 했을까요? 제가 사실 이 발표되고 주식이 왕창 떨어지는 그 4월 8일인가요? 그때 한국의 어떤 분이 방송에 관련되신 분이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관세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얼마 동안 정말 이렇게 문제가 될 거냐 그랬는데 제가 한 90일 정도 기다리시면 되지 않겠나. 제가 4월 2일 날 발표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90일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전부터 할 때 항상 90일 여유를 주는 게 우리가 이전에 초창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많은 기업들이 한 3개월 분 정도로 미리 선적을 했잖아요. 그죠? 90일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90일 뒤에는 미국과 중국이 양쪽 다 사달이 날 수 있다는 그런 관심이죠. Anyway, 상당한 많은 부분에 처음에는 이 예외가 없다고 막 큰 소리 쳤는데 상당한 부분이 예외가 나왔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USMCA 예외가 나왔죠. 그다음에 컬럼 2, 그다음에 도네이션 그다음에 특별한 제품들, 사진 마이크로필름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광물 이런 것들 쭉 예외가 나왔습니다. 또 20%까지는 봐준다는 얘기 나와 있고 디테일한 거는 우리 다음 연사께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다 상호관세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상호관세에 적용이 안 되려 그러면 이 232 조항에 적용이 될 경우는 상호관세가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나중에 실례를 보여줄 텐데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미소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애플이 또 너무 걱정하니까 또 애플만 또 빼주면 곤란하니까 다른 제품들 집어넣어 가지고 좀 빼줬어요. 빼주고 자 결론적으로 요 한 장만 봅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 요 한 장만 딱 보시면 돼요. 그냥 하도 많이 바뀌고 뭐 정신이 없으니까 관세 대응도 좋은데 관세를 얼마 내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대응을 하겠냐고요, 그죠? 자, 일반 우리가 제품에 나오는 일반 관세가 있어요. 한미 FTA니까 관세가 없는 대부분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보편 관세가 10%고 만일 딜이 안 되면 7월 9일 날 다시 25%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는 25%죠. 그리고 중국산은 일반 관세에다가 301조가 7.5%에서 한 25% 정도 범위 내에 관세가 있고 펜타닐 상호 관세가 20%, 그 다음에 125%의 상호 관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실 게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보편 관세라는 용어가 좀 이렇게 정의하셔야 돼요. 이게 상호 관세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편 관세가 아니에요. 보편 관세는 absolutely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저 아리클 헌법 1조 8항 3호인가요?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상호 관세를 예외를 줄 때는 이 보편 관세가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보편 관세도 사실은 그래서 용어를 보편 상호 관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부터 제가 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타립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원산지 규정, 품목 분류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관세 가격, 그다음에 가격을 실제로 이해하는 그런 attempt,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절세 방안이 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코트라에도 엄청난 그날 밤에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왜 전문가 하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LA 무역관에서 열심히 잘 답변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제가 답변을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하긴 했는데 어떤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냐면 관세를 이렇게 하면 내가 비즈니스를 못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관세 가격을 좀 낮춰서 보고하면 안 되겠냐. 왜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그렇게 물어본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 개를 뽑아갖고 해보겠습니다. 대응 방안. 첫 번째는 지금 이 회사가 진공 청소기를 중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 관세가 뭐 진공 청소기 관세에다가 펜타닐 관세, 301조 관세, 또 추가 상호 관세 125% 하면 비즈니스 할 수가 없죠. 자,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중국제 부품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제 부품을 같이 합쳐가지고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만드는 그런 타립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런 예를 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걸 제가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섹션 232조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이 책상 스랍에 나와 있는 뭐라 그러죠? 금속 종류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사실 이게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8302도 232조의 파생 상품으로 분류가 돼요. 달리 말하면 232조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적용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클릭이 안 되는데 그럼 철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232조가 적용이 돼요. 근데 만일 이 알루미늄을 집어넣었을 때 가격이 2불인데 예를 들면 요거를 그냥 일반 스틸로다가 바꿨다면 232조가 파생 상품으로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알기 힘든 게 꼼꼼히 안 들여다보면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제가 이걸 왜 알게 됐냐면 저희 고객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신 분이 똑같은 걸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도 캐치를 했었는데 알루미늄을 스틸로 바꾸면 가격이 약간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관세를 생각하면 훨씬 괜찮죠. 이런 게 이제 타립 엔지니어링의 컨셉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좀 여러분의 그 책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가방이 있어요. 가방 이렇게 백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탑 애니멀 봉제 인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철제 링이 있어요. 철제 링은 어디에 속합니까? 232조에 해당이 되죠. 그죠? 232 해당이 되고 철강제의 그 기타 제품입니다. 73 HS 코드가 7326이에요. 7326이고 봉제는 9503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철제 232 조항으로다가 하기 싫으니까 이걸 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 봉제 인형으로 통관을 했어요. 그러면 관세가 없으니까. 자, 그럴 경우에 12패에서 어떻게 판정했냐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따로 통관하라라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타립 엔지니어링도 그냥 무대포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살펴보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혹시나 또 그 질문 주신 분과 이게 또 기분 나빠하실까봐 제가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내용을 물론 이 화장품이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근데 화장품을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10,000불을 수출을 하는데 DDP 조건이에요. DDP 조건이면 관세를 누가 냅니까? 수출자가 내는 거죠, 그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FOB나 DDP 뭐 잘 모르신다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DDP 조건은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품 인보이스를 10,000불짜리를 신고를 해서 그러면 관세가 예를 들면 뭐 10%다 아니면 100%다 그러면 관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인보이스를 8,000불로 신고하고 이 기가 막히게 아이디어를 낸 게 변호사님 8,000불을 신고하고 컨설팅 피로 2,000불을 차지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그러면 관세를 컨설팅 인보이스는 관세가 없고 어차피 수입자는 10만 불을 10,000불을 받는데 관세 해당되는 부분은 8,000불입니다. 8,000불에 10불은 800불. 조금 관세를 세이브했어요. 절세 아니면 탈세를 한 거예요. 그죠? 절세인지 탈세인지는 본인한테는 절세고 미국 정부에서는 뭐라 그러죠? 탈세고. 자, 이게 합법적일까요? 합법적이 아닐까요?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번 용감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 손 과감하게 드세요.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합법적이 아닙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만불짜리 상품을 8,000불에 보고 있으니까 탈세죠.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상품을 보냈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통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냈습니다. 통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통관이 됩니까? 통관이 안 된대요. 또 다른 분 계시나요? 통관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될 것 같습니다는 말을 너무 좋아요. 이 말이 너무 정답인 게요. 된다 그러면 제가 또 이게 틀렸다고 할 텐데 될 것 같습니다가 굉장히 좋아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영어로 대답할 때 통관이 가능하나? Most likely. 미국 통관은 한국 통관이랑 다른 게 통관을 할 때 8,000불이라고 적혀서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를 하면 세관에서 일단 잡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고가 움직여야 되니까 통관을 프로세싱 해요.
그리고 관세는 어떻게 언제 내느냐? 통관을 하고 난 다음에 10일 안에 자진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럼 안 내는 사람 그냥 안 내는 거예요. 자진 신고입니다. 자기가 적어서 내가 8,000불 적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합법적이진 않지만 예를 들면 뭐 연예인이든 여기 뭐 여기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현찰로 우리가 고객으로 돈을 받았다. 다 보고할까요?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볼까요? 보고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진 신고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통과는 될 수 있다. unless 예를 들면 세관에서 쓰다 보니까 이 인보이스의 냄새가 나. 이 피시하다고 영어로. 냄새나니까 요거 좀 문제야. 일단 통과를 보류시켜 놓고 한번 조사해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통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통관이 된다는 거죠. 답을 너무 잘하셨어요. 우연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너무 정확하게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제가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을 좀 올리겠습니다. 100만 불로 화장품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이번에는 수입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FOB로다가 수입을 합니다. 수입자가 100만 불을 수입하는데 이 화장품이 경쟁도 심하고 이 프로핏 마진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관세를 25%를 상호관세를 맞으면 25만 불을 관세를 수입자가 내야 돼요. 그거 내고 차 떼고 퍼대고 나면 남지가 않아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한국에 있는 우리 수출업자 공장에다 전화를 합니다. 김 사장님, 이 관세 트럼프 발표하는 거 보셨죠? 우리 이렇게 못 삽니다. 뭔가 관세는 수입자 내가 내지만 원래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FOB니까 본인이 수입자가 다 내잖아요. 그죠? 운송 다 해서.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비즈니스 안 되니까 우리 사장님 그 제품을 미국에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예를 들면은 사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좀 할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뭐 이번이 안 되면 우리 다음 시즌부터도 좀 할인합시다. 라고 해서 사장님 고민합니다. 근데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25%를 유예해 준다고 딱 그날 발표를 했네. 10%로 내려갔어. 그러면 이제 할인을 해줄 수도 있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 한국에 있는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수입자한테. 이 사장님 10%밖에 안 되니까 그냥 관세를 내시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10%도요. 그 내고 나면 난 남는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우리 사장님은 공장 크게 하시니까 좀 할인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합의를 봤어. 그래 화끈하게 제가 그냥 그러면 90만 불로 해드리겠습니다. 90만 불 했어요. 인보이스를 90만 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관세 10%를 이제 내려고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인보이스 다 만들고 통관서를 집어넣습니다. 합법적인가요? 합법적이 아닌가요? 이제 소리가 좀 있네요. 합법적이다. 합법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론은. 이 세상의 길은 항상 뭐다? 두 갈래가 있다. 합법적일 수가 있지만 합법적으로 보이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 더군다나 관세가 많이 높다면. 자, 이 화장품이 평소에 월마트에 팔리는 가격을 아는데, CBP에서 아는데, 이게 많이 낮춰서 들어오네?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합법적으로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합법적일 수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보이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굉장히 리스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통과는 가능할까요? 통과는 당연히 똑같이 most likely 통과는 가능하죠. 자,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 만일에 이렇게 돼야 될 시츄에이션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가격 거래 금액의 인하를 했을 때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CBP에 보고하는 그 관세 가격은 실제로 내가 지급을 했거나 지급을 할 예정인 어카운트 페이어블입니다. 그죠? 그 지급될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사전에 지금 막 통관 들어가는데 그냥 내가 할인해 줄게요라고 하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관세를 피하게 한 거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에 할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관세를 피할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 금액도 관세를 좀 작게 내기 위해서 인보이스를 90만 불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실제로는 관세를 작게 냈지만,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작게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100만 불을 만일에 송금을 했다 그러면 그건 가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지급된 금액이 할인된 금액이었을 때 이게 메이크센스 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증명을 하고 싶으면 이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입증 가능성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결론은 관세 회피의 목적으로 할인은 문제가 된다는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언더밸류에이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이게 지금 조금 이제 많이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한 방식이에요. 관세 가격을. 자, 이거는 뭐냐면은 관세 가격을 보고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냥 아는 건 인보이스 밸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인보이스 밸류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 불의 화장품을 보내고 싶어요. 근데 수입자도 이 화장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데 100만 불을 준다? 잘 안 줍니다. 근데 공장에서는 팔고 싶어요. 미국 시장을 개척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돈은 모르겠고 일단 물건을 먼저 보내요. 특별히 그 아마존 FBA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회사를 현지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통관을 대충 해서 인보이스를 만들든지 말든지. 왜? 관세가 어차피 없으니까. FTA에다가 없으니까 who care?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관세 가격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컨사인먼트 시먼트라고 그러죠. 물건이 팔리면 그 수입자가 이제 적당한 가격을 주는 거예요. 프라핏을 마진을 붙여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얼마에 팔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는. 통관 당시에.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관세를 적게 내는 방향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이게 디덕티브 밸류라는 것입니다. 이 관세 가격은 미국 내 판매가에서 아마존에 붙어 있는 그 리테일 프라이스에서 수입 후에 운송, 보험, 유통, 이윤, 판매 경비, 세금,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관세를 보고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컴퓨티드 밸류가 있고 합리적인 여러 가지 또 수단 방식, fallback method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하고 위에 있는 방법들이 다 잘 적용이 안 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의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언더밸류를 심하게 할 텐데 특별히 중국이 고관세이기 때문에 많은 이런 언더밸류 시도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1기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다시피 통관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통관이 안 될 수도 있다. 왜? 의심을 하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 통관을 못하게 막을 때 CBP에서 이 가격에 문제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건 몰라. 그건 nobody know죠. 왜냐하면 서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신고를 그냥 9만 불에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잡느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제 차에 마약을 싣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잡을 방법이, 스탑을 시킬 방법이 없네. 그걸 뒤져보기 힘들어요. 왜?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폴리스가 스탑을 못 시킵니다. 헌법적으로. 그런데 55마일 존에 56마일로 달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교통 위반으로 잡을 수 있어요.
교통 위반으로. 똑같아요. 통상적으로 55마일 주원이면 65마일은 괜찮거든요. 근데 그 폴리스가 56마일 딱 들어가면 딱 잡아요. 그러면서 쓱 훑어보면서 그 트렁크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먼저 이 수입자가 통관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통관을 법적으로 통관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각보다는 까다로워요. 생각보다는 이게 화물 소유권자나 구매자나 관세사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서류를 요구하는데 그 서류 중에 제일 치명적인 서류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보내는 실제로 송금 영수증입니다. 이런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서류를 금방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의심을 합니다. 단순히 만드는 줄 알고. 그래야 통관이 바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더밸류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우회 수출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얼마 전에, 그젠가요? 캄보디아에 3,500%의 관세가 부과됐죠? 그렇죠? 우회 수출 때문에 3,500% 정도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자, 이런 우회 수출을 의심받을 때 이런 서류들을 좀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그럼 24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관세 대응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한 10분, 12분 정도 앞으로 도대체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라고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자리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들고 나왔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기를 수입자가 관세를 내면도 불구하고 항상 외국 사람들이 낼 거야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아까 전에 할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 환율을 낮춰서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소위 말하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관세 정책을 좀 이해하려면 그 일기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상장관을 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그 철학을 보면 되는데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스승입니다. 스승인데 이 관세를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를 다양하게 쓰다 보니까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 사달이 좀 나고 있는 형편인데 요거를 하나씩 좀 제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관세 정책에 지금 뉴스나 미디어에 보면요, 최근에 보면 불안한 트럼프, 초조한 트럼프, 그리고 여유 있는 시진핑,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보면은 썸네일에 예를 들면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게 맞나? 뭐 항상 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하는 쪽도 아니고 그리고 시진핑을 옹호하는 쪽은 더더욱 아닙니다.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자기를 고용한 사람 편이에요. 네. 한마디로 돈 주는 사람 편이다 그 말이죠. 반대 시각에서는 특별히 제프리 싹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인데 제가 며칠 전에 그 포럼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걸 듣고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비리그 학교를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론은 말은 청산 뉴스로 너무너무 잘해요. 이론 확실합니다. 이 인플레이션 촉진되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고 100% 맞는 말이에요. 공급망 붕괴되고 제조 원가 상승하고 소비자 부담 되고 무역 전쟁 일어나고 수출 타격되고 우리 여기 대응책 만들고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금융 불안정하고 주식 떨어지고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외교 갈등 생기고 동맹국가 협력이 약화되고 보호주의 열풍이 생겨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보 세력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좀 약간 민주당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미국을 관리하는 그 위정자들의 내부 정책의 실패는 인정해요. 근데 대책은 없어. 대책 없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트럼프를 아주 미친 놈으로 그냥 크레이지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나쁜 말은 다 해요. 다 하는데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뭐냐고 하니까 그러면
철강과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hard industry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관세를 높여서 하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군사 목적으로 하는 것들, 그거는 관세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맞죠? 관계 없죠. 그죠? 근데 질문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만일에 중국이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배도 못 만들고 총알도 못 만들고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분 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다 그래요. 이건 답이 아닌 거죠. 이게 만일에 미국 위정자의 생각이 이렇다면, 이런 히스토리컬하게 트럼프 관대 정책을 반대했던 시각이 이렇다면, 이런 사실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반대편 사람들이. 그 반대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 헤리티지 대전에 있는 필스벨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라 그럴까요? 뭐 철학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뉴스 미디어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혼돈스러운데 제가 딱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이 이게 make sense 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책을 통해서. 세 가지인데 결국은 딱 세 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가 미국을 망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러분 그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약간 짧은 영상으로 만든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미국 적자는 미국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1조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했어요. 그 돈으로 이 소위 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뭐냐면 그 돈으로 기술 굴기를 만들고 그리고 군비 확장하고 항공모함 짓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땅 사고 그렇게 해서 중국을 키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공장이 중국하고 중국은 세계에서 생산의 공장의 30%를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올가에서는 괜찮다 그래요. 왜? 다시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죠. 소위 말하는 유동성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그 돈이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문제가 뭐냐?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제철 공장 짓고 화장지 만드는 공장 짓고 하면 괜찮아. 그러면 거기다가 고용이 창출되는데 다 어디 하느냐? 월가에다 투자하고 부동산 구입해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후세대는 빚만 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땅이 다 외국 사람들한테 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17 트릴리언 달러가 미국이 무역 적자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17 트릴리언 달러는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미국 후손들이 물려받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극단적인 대립이 굉장히 스트롱한 것들의 극렬한 포인트를 준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트럼프 행정부 가지고 있는 이런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생각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또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탄핵이 되지 않는 한 간다는 거예요. 가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이 들어서 관세를 이제 예를 들면 너무 프레셔를 받으면 관세를 약간 풀어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제가 첫 번째 말한 이게 무역 적자 스토리고요. 이게 월스트리트가 생각하는 무역 적자의 생각과 메인 스트리트에 생각하는 실물 경제에서 생각하는 이 무역 적자의 컨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논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더 이상 이런 경쟁 관계가 아니고 중국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초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론의 베이스는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즈의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중국의 중상주의 경제 체제, 즉 국가가 주도하는 그 경제 시스템이 미국의 자유 경제 시스템을 잡아먹으려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메이저 인더스트리, 소위 말하는 중요 기관 산업의 25%가 국영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소비재 기업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그것도 통제와 관리를 정부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과 같이 이렇게 중국을 저지하지 않으면 자유민주 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아주 전략적인 위험 국가가 차이나라는 얘기죠. 그냥 경쟁 관계, 무역이 경쟁 관계 아니라는 인식들을 이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 정책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또 뭐냐? 그것뿐만 아니라 in addition to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미 미국에서 받은 무역 흑자를 통해서 군사적으로도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있게 왔다는 거죠. 지금 사실 엄청 늦었다. 40년 동안 뭐 진보 그냥 보수를 막론하고 내용들은 알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nobody take action. 아무도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상방이 다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당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정리하면 그 세 가지가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관세 인상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관세가 연간 3.45 트릴리언 달러를 걷습니다. 미국 무역의 전체 금액이 3.5조 달러 정도인데 관세를 10%를 올리면 3천억 불의 세수가 추가로 거치죠. 근데 만일에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기름값이라 그러죠. 유류, 오일. 이 오일의 그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게 13%예요. 관세가 영향을 미치는 게 11%인데 기름값을 관세 인상만큼 컨트롤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이론적으로 안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일기 때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리고 다양한 조정 장치가 있고 미국 기업들을 계속 익스클루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세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논리죠. 그리고 수출국들이 환율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을 찬성하는 이 시각도 굉장히 스트롱하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게 아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트럼프 정책의 많은 책사들 요새 최근에 아주 강경파였던 피를 나바로가 물러났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4월 17일 날 얼마 전 일입니다. 4월 17일에 이게 지금 브레이킹 뉴스 나온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고 이게 피를 나바라고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상무부 장관이 여기 있고 이분들은 뭐냐면 어부들입니다. 근데 미국 주위에 있는 미국의 그런 해안선을 따라서 굉장한 이 조업을 하는 제약이 많은데 그 제약을 다 풀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사모아나 이런 미국령에서 중국 배들이 올 때 어선들이 그 불공정하게 한 거를 조사를 시켰어요. 우리가 철강이나 이런 것들만 232조, 301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근본적인 것들도 다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뉴스에 별로 안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중국 제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지금도. 자, 제가 얘기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이것도 어제-그제입니다. 그죠? 어제-그제 캄보디아에 이 태양광 관세 3,521%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하고 중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부분 뭐 하는 나라다? 우회 수출하는 나라들이에요. 상당한 옥세를 지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조사를 합니다. 이 카플 3월달 시작했고 세미컨덕터 4월 1일날 시작했고요. 그리고 계속 이그젝티브 오더가 keep going 합니다. keep going. 그리고
뭐 이게 초조한 트럼프이긴 한데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랑 시진핑은 누가 이길까요? 우리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다양한 뭐 심지어 중국 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 뭐라죠 수수료 톤당 뭐 50불씩 이렇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뭔가 나와요. 에브리데이 정신이 없습니다. 자 트럼프랑 시진핑 이거 지금 둘이 열심히 사실은요 이 관세 뭐 다 얘기 다 소용없어요. 다 이거 딱 제가 세미나 할 때 얘기했죠. 이 관세 정책은 중국, 철강, 자동차 이 세 개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결국은 모든 이슈가 중국인데 트럼프랑 시진핑 트럼프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시진핑은 뭔가 여유 있어 보이는 기분 나쁠 정도로 여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 누가 이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그림을 제가 이게 언제 사용했냐면은 2016년도에 제가 세미나 했던 그 제가 슬라이드를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이 슬라이드를 집어넣었어요. 뭔가 갑자기 뭐가 팍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옛날 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2016년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혹시나 영상이 있으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어디서 했냐면은 기타라고 그 우리 무역협회에서 했었는데 트럼프 46년생 개띠 시진핑 53년생 뱀띠 개하고 뱀하고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뭐 경제학자들도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주술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이게 저 찾아가는 거 있잖아 도사들. 이거 사주팔자로 보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풀 줄을 못하는데 뭐.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시진핑을요 제가 정의하는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는 협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했죠. 중국 자동차 철강은 진심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인데 어떤 진심이냐? 과장된 진심이야. 진심이 아닌 게 아니야. 오바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오바에 속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진심이 아니라고 또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이 관세 부과해요. 진심이에요. 근데 그냥 막 갑자기 200% 300% 그냥 막 나오다가 갑자기 없던 걸로 하자. 예를 들면. 그래서 왜 우리가 골프 칠 때 보면 공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할 때 선수들이 항상 어디로 갑니까? 자기 옛날에 배웠던 선생한테 가서 기본기를 다시 보는 거예요. 트럼프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뭐 봐야 되냐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본기가 뭐지?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세 가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시진핑은요 과장된 진실, 과장된 협박이라면 시진핑은 반대입니다. 숨겨진 진실, 숨겨진 협박입니다. 아닌 것 같아. 이게 사주팔자에 나오는 그 캐릭터랑 좀 비슷해. 잘 몰라.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죠? 트럼프는 이렇게 외치지만 지금 이 두 나라의 이런 결전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1기 때 시진핑은 더 이상 그 시진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그 백악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왜 희망적인 회로를 돌리냐면은 이제 관세 오를 만큼 다 올랐어요. 뭐 내려갈 일만 남았어. 지금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는 관세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내려간다는 거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Have you ever talked directly to the president? C 얘기했죠. 직접 통화했냐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러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필요하면 전화를 자기가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기자들 불러놓고 시진핑이 먼저 했다 그럴 거예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협상할 거고요. 그러나 내려올 일만 남았으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한 3개월 지켜보시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관세 인하를 목적으로 언더밸류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중요 서류는 향후 통관을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기저에 있는 관세에 대한 생각은 쉽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3개월 후에는 좀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세 정책 및 품목별 관세 조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는 코트라 지역통상조사실 박민경 PM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민경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 통상 조사실은요, 주로 마켓 인텔리전스, 통상 정보 조사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역별로 나뉘어져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트라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KDI에 있었고 기업에도 잠깐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통상 정책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다들 이제 직접적으로 겪고 계시겠지만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들 불확실성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역시도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역시도 막 대비 체계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요. 지금 관세가 부과되기 직전까지 어떻게든 세이프를 해야 된다. 그 테리토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일념 하에 하늘로 땅으로 굉장히 긴급 수송 이런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다른 대책으로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관세를 유예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런 생각으로 해서 USMC 무역협정 인증을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품목 중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늘려서 코스트를 조금이라도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듯이 지금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관세가 너무 크게 부과가 되고 있고 특히 미국 소비 시장의 절반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히 중국산에 대한 관세가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 제가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거긴 한데 기존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오던 품목에 관세가 붙고 거기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강국이고 리테일들이 세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도소매 이런 마진까지 붙게 되면 기존의 작은 품목일지라도 그 가격이 한 2배 정도 뛸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시장 내에서 사재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지금 티셔츠는 $5짜리 티셔츠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 나고 있고요. 게다가 중국산이 지금 관세가 너무 높아지니까 우리는 중국산 받지 않겠다라고 항만에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항구마다 중국산 화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항구에 쌓여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이미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이 상황에서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말씀을 하신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식은 얼리시먼트밖에 없다.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부산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를 구하기 힘들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도 변호사님께서 긍정적일 것이다.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간밤에 이런 속보가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 발 조금 완화된 입장을 취했죠. 2-3주 안에 중국 관세율을 재조정할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전화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안 되겠다. 내가 조금 더 먼저 다가가야지. 이런 발표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반영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갖고 있는 애로가 있으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아무도 안 찍으시네요. 요거를 QR로 찍으시면 한 번만 찍으세요. 네, 설문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뭐 어려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또 회신을 드리고 소정의 뭐 기프티콘이라 이런 것들도 감사합니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그 지금 앞으로 향후 정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혹시 한 번만 네,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요거를 제가 항상 그 미국의 통상 정책 하기 전에 시작하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수입품에 일시적으로 10% 추가 관세를 내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각국을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압박을 하고 양보를 끌어낸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압박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25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1970년대 닉슨 대통령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추가 관세는 4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얼마나 어떤 디멘션으로 진행될지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세는 의회의 권한, 이것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다른 방법, 뭐 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조치들을 취했죠. 지금 오늘 그 협회에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 반부터 이제 막 이만큼 이제 행정명령을 서명하고 발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저희 코트라 이름 어떤 협회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 이름으로 된 발표된 걸 실시간으로 다 정리된 자료를 받아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게 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너무 계속 많이 바뀌어서 정보를 파악하기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보가 파악되면 이제 너무 이제 정보들이 또 빠르게 SNS나 이런 것들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선반영돼서 움직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여러분들 이제 명절 때 티맵 내비게이션으로 해서 여기가 더 빠른 길이에요 해서 가보면 거기에 차들이 엄청 다 몰려 있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몰리면 눈치싸움에 실패한 경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업계별로 내가 속한 업계에서 글로벌 기업이 그리고 우리의 경쟁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 애로사항이 또 있는데요. 지금 의외로 최근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문의가 오고 있는데 백악관에 제가 지금 그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들을 다 열거를 해놨습니다. 트럼프 SNS 백악관, 그다음에 관보 페더럴 리지스터, 그다음에 관세청 CBP 이런 것들에 있는 내용만 꼭 믿으셔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제로 현장이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애로사항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말아야 할 품목에 갑자기 예외로 적용된 품목에 어떤 관세청 어떤 지점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아직 5월부터 부과될 내용에 미리 관세를 선반영해서 일단 내라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항상 그 실시간 수집을 하고 자료를 제가 단언컨대 가장 빠르게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QR코드는 저희 지역통상조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 이슈 톡톡이라는 카카오톡 채널인데요. 요거를 찍으시면 뉴스레터 형식으로 이제 그 정기적인 발간 자료도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이슈들이 있을 때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시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의 발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항목별로 저희 코트라에서 발간한 보고서도 이제 QR코드를 연결을 해놔가지고요. 만약에 필요하신 경우 관심이 있으신 경우는 요거를 같이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빠르게 넘어갈 텐데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취임식 첫날 발표를 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통상 정책, 경제 정책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시를 그러니까 요런 항목들에 대해서 예컨대 불공정 무역, 그다음에 대중무역, 기타 경제안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파악을 해보고 어떻게 할지 대응 방안을 4월 1일까지 제출을 해라라고 했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이 4월 1일 날 그 미국에서 관료들이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발표된 내용들도 있지만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내용들도 여기에 언급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2, 3위조 조사라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항목들, 수출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전망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별 관세부터 부과를 하고 시작을 했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는 아이파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USMCA 같은 경우에는 특혜 대상 수입부는 관세를 지금 현재도 유예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USMCA겠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3월 4일부에는 25%를 냈는데 요거 USMCA 면제해준다는 3월 16일 날 발표를 해서 3월 7일부터 발효가 됐어요. 그럼 그 사이에 25%를 낸 사람들은 어떡하냐? 지금 CBF에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는데 요거는 환급을 안 해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이렇듯이 불확실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디시전을 조금 주저하고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USMCA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근에 더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왜냐하면 다시 보실 경우에 USMCA를 맞추면 0%가 되지만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25%를 고스란히 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거를 뭐 맞추지 못하더라도 MF는 2.5만 내면 되니까 이 정도는 내고 말지 하셨던 분들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회 수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그 북미 안에서의 그런 그 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또 다른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USMC의 조기 개정 가능성도 상존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그 요거에 관해서 최근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USMCA 뭐 품목은 어떻게 보냐, 뭐 기관에서도 기업들에서도 이런 문의가 정말 많으신데요.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몇 년 전에 USMCA가 발효됐을 때 원산지 규정 해설서도 발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신 경우에 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계시는 다른 관세보다는 굉장히 정밀하게 내용도 많고 막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에 이미 있었던 거를 업그레이드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내용을 추가하거나 정리하기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은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기존에 그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면제 조치가 너무 많았잖아요. 어떤 국가는 절대 쿼터고 어떤 데는 뭐 관세 면제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통일해서 다 없애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건 25%고 어떤 건 10%였는데 이게 또 너무 복잡하다. 그냥 깔끔하게 25로 맞추자. 그리고 세 번째 파생 상품 범위를 확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원래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겼더니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가공해서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관세가 좀 적은 형태로 수출을 하더라.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파생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의미로 HTS 기준 250개 품목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 그 해당 품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뭐 4월에도 뭐 맥주나 빈 알루미늄 캔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됐고요. 추후에도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범위가 정말 다양한데요. 항공기, 가전, 운동용구 이런 것까지 이제 내용이 확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오피셜한 관보의 포고령에 있는 명시된 HS 코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제 관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정 품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격 기준이 아니라 전체 가격 중에서 차지하는 철강, 알루미늄의 그 비중만큼 그 가격만큼에만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냐? 여기를 찍으시면 저희가 코트라에서 만든 FAQ가 있는데 거기에 엑셀 파일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고 구분을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뭐 뒤에도 자동차 부품 관세가 나올 텐데 지금 뭐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철강 알루미늄하고 자동차 부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HX 코드를 다 합쳐봤을 때 중복되는 항목이 한 20여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이제 다 애드가 돼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참고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철강 관세 부과 시 국별 세율 비교표인데요. 요게 또 중요한 이유는 이게 25%가 단순히 25로 다 같이 통일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각 국가별 각자의 스타팅 포인트에 25%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최종 관세를 보시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기존의 301조나 MFN 관세가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관세가 높아질 수 있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FTA를 가지고 있는 한국 원산지 기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지금 기업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중국산 자재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이제 추가 가공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을 하실 때 한국산으로 판정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야 이제 FTA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만 그럴 때에는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당연히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중국산으로 판정을 받을 때는 뭐 AD, 그다음에 상계관세, 301조, 아이파, 232조 이런 것들을 다 받으면 지금 예로 들어드린 이런 품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가 넘는 관세를 부과받는 반면에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25% 관세만 내시면 된다.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크고 그다음에 코스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이거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지금 뭐 부과가 되고 있는 부분이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있고요. 이거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USMCA는 또 특혜를 줬습니다. 네, USMCA 특혜 대상 완성차를 수입할 경우에는 전체에서 미국산 부분을 제외하고 그 제외한 부분에만 과세를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5월 3일부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으나 간밤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발표를 한 거를 보면 자동차 부품도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일부 면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그 오기 직전까지 확인한 내용에서는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예의주시하시면서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내용을 보시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 완성차처럼 미국산 부분을 이렇게 깔끔하게 발라내는 게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CBP에서 공식적인 이제 적법한 절차를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금 USMCA 특혜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수입은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 그래서 영세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 10%가 있고 4월 10일부로 중국 제휴 관세는 90일 유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치 중에 미국산 부품 가치가 20% 이상일 경우에는 비미국산에만 과세를 한다. 그래서 10만 원 중에서 미국산이 뭐 2만 5천 원일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만 과세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CBP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듀티 드로우백, 수출 환급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저희가 지금 표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상한선인데요. 각국별로 원래 4월 2일에 부여받은 최종 관세율이 있는데 지금 뭐 34개국 과 트럼프가 뭐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숫자가 나올지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경쟁국 대비 우리가 어떤 숫자를 받아서 어떤 최종 관세율을 받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외 같은 경우에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품목 관세는 별도로 관리한다. 그리고 USMCA도 빠진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이나 에너지 빠진다. 반도체 제조 장비 이런 부분도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추가 관세이기 때문에 각국별로 스타팅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최종 적용 관세를 저희가 그냥 러프하게 추세만 보시는 용어로 이렇게 뽑아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국별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요약표를 좀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요 표를 보시고 스케줄 표를 보고 요렇게 된다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USMCA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각각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에서도 USMCA가 적용 제외가 된 품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목별로 이게 지금 이것도 대략적으로 그냥 숫자만 추세를 본 건데 요 경우에도 USMCA를 활용하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난 것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향후 고려 사항, 요거 지금 관세 전쟁 많이 하고 있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수수료 부과되고 중국 역시 수출 통제로 지금 맞불을 하고 있다. 중국 히토리로 만든 한국 물품 미국에 수출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혹시라도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포 면세 혜택을 말씀을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고려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이제 구리, 목재, 반도체, 의약품 그리고 이제 간밤에 나온 것이 중대형 트럭 이런 것들에도 2, 3위조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나면 관세가 추가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련되신 부분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회 수출 지금 중국이 직접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에 대체로를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도 이 점을 알고 있으니까 누군가를 막고 또 다른 길을 찾고 또 막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이런 것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변호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캄보디아에 3,521% 관세가 맞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중국산 매트리스가 한국산으로 둔갑한 경우에 이걸 저희가 적발을 했는데 1,731% 관세를 맞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공급망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태국 이런 곳에서도 중국산에 대한 우회 수출을 단속하겠다라고 정부 정책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온 또 다른 뉴스인데 어떤 그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말고 말레이시아산이라고 해라라고 하는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미국 CBP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딧을 하고 있고 적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해서 실수로 잘못 기재하고 통관을 한 경우에는 괜찮지만 혹시라도 이제 의도성을 가지고 잘못해서 통관 서류를 작성한 경우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그 가격의 한 100%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추후에도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꼭 명시를 해주시기 염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케줄 표이기 때문에 가공된 핵심 광물이라든지 중대형 트럭 이런 것에 대한 것들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뭐 기존의 한국산이었던 거를 조금 더 저렴한 다른 원자재로 바꾸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러다가 이제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높은 관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TA를 활용하시려는 노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코트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그 미국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우리 또 원산지에 대한 아니면 우회 수출에 대한 그 미 당국에 주시하고 있다는 이 점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USMCA와 한미 FTA를 활용해서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수출 애로 상담 사례에 대해서 해외 진출 센터 남윤실 차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해외진출상담센터의 남윤실입니다. 앞에서는 전문적인 내용을 위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기업분들이 어떤 애로를 겪고 상담을 하시는지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상담 채널인 관세 대응 119를 먼저 소개하고 이 채널을 통해서 접수된 우리 기업들의 상담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표는 지난 2월에 정부가 발표한 수출 비상대책입니다. 이 중에 테두리로 표시된 부분이 코트라의 지원 사항이고요. 1번의 맨 아래에 있는 관세로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관세 대응 119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운 통상 정책이 거의 매일 발표되고 있는데요.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코트라는 관세 대응 119라는 통합 상담 창구를 개설했고요.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하면 누구나 쉽게 내용을 확인하고 또 문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상담 창구는 국내와 해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내의 경우 관세 대응 119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3단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의 수출 전문위원과 국내 관세법인에서 파견을 나온 관세사를 통해서 1차 상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출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미국 무역 경험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해소하지 못한 사항은 해외 무역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고요. 이어서 3차로는 해외 현지 전문가를 통해서 직접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으로는 대표 전화, 코트라 홈페이지, 그리고 카카오톡 활용해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20개 지역의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세에 관련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 개척이나 생산기지 이전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헬프데스크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되는 해외 무역관에 유선이나 방문하셔서 상담하실 수 있고요. 또 관세 대응 119를 통한 간접적인 문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 대응 119의 상담 현황입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2개월간 총 3,000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하루 평균 70건 정도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관세 관련 정책이 발표되는 날에는 200건 이상의 문의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상담 분야는 주로 관세에 대한 내용이 절반 이상이고요. 해외 투자 진출이나 대체 시장 발굴에 대한 문의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인증 규격 그리고 정부의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상담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의 내용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정책 발표 초기에는 단순한 내용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품목이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관세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그 내용이 조금 더 심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제3국의 미국 수입 관세율에 대한 비교라든지 원산지와 HS 코드 판정에 대한 의견, 그리고 과세 표준이나 대체 시장 발굴에 대한 문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례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먼저 관세율 확인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코트라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안내하였습니다.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은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배너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배너 클릭 후에 아래쪽에 있는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S 코드 6자리를 입력하시면 이에 상응하는 미국 HS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되는 품목을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품목에 대한 관세율 정보 그리고 적용 시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 관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 외 국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멕시코, 캐나다 제품의 미국 수입 관세율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화면 아래쪽에 있는 관세 확인 신청서를 클릭해서 별도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세사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세율 비교에 대한 문의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관세율 차이에 대한 문의였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관세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자동차 부품은 미국에서 5월 3일 이전에 별도 발표하겠다는 예고가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원산지 관련 질문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에서 가공한 다음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를 한국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고요. 앞에 변호사님도 설명하신 것처럼 실질적 변형 기준 원칙으로 하고 그럼에도 CBP 결정 사례나 미국 법원 해석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참고로 그 미국 관세청인 CBP에서는 품목 분류나 원산지 등을 판정할 수 있는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BP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서면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최장 90일까지도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회 수출에 대한 문의도 있었는데요. 미국과 한국 정부에서 우회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상담드렸습니다. 다음은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 정보에 대한 문의였고요. 이 내용은 코트라 해외시장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또 연락처 등의 세부 정보는 저희가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또 HS 코드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HS 코드가 다르고 또 부과되는 관세율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HS 코드로 미국에서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고요. 저희 답변으로는 HS 코드는 일반적으로 수입국 기준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미국 관세청이 CBP 사전 심사 제도를 또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세 경감을 목적으로 FOB 가격을 낮게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관세 부과 관련해서 무역 거래 조건에 따른 바이어와 수출자 간 어떻게 분담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부분은 앞에서 또 변호사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관세 대응한 상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관세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관세 대응 119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많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관세 대응 119를 잘 활용해 주시면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과 그리고 문의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업들이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소혁신 기업팀의 김은영 차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중소혁신기업팀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설명에 저번 주에 참석하신 기업분들이나 뭐 협회분들 계실까요? 제가 똑같은 내용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없으신 것 같으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코트라가 관세에 관련해서 코트라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자리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관세 관련해서 코트라 주요 지원 사항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관세 관련해서 나온 사항들은 앞에 발표해 주시는 연사분들께서 많이 해주신 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좀 스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가 하고 있는 주요 지원 사항을 좀 정리를 해보면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현장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관세 대응 119, 그리고 대체 시장 발굴 및 바이어 상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현장 정보와 관세 대응 119는 앞에 계신 연사분들께서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아서 가지고 계시는 장표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대체 시장 발굴 및 바이어 상담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트라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정보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담 역시 관세 대응 119에서 수출 전문위원 상담, 해외 무역관 상담, 그리고 외부 법무 관세법인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요. 헬프데스크 역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프데스크에서 문의가 있으실 경우는 코트라 해외 무역관에 직접 문의를 주실 경우 관세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까지 상담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 해외 마케팅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트라 사업을 한 번쯤 이용을 해보셨거나 혹은 코트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게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제 관세 대응과 관련된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관세 관련해서 직접 피해 입은 기업 혹은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게 수출 바우처를 발급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이미 들어보신 기업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이 수출 바우처와 관세 바우처의 차이점은 관세 관련해서 피해 기업 또는 피해 예상 기업에게 바우처를 발급하고 또한 이 발급받은 기업들이 총 4가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패키지로 지원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1.2억 원까지 바우처가 발급이 되고요. 국고보조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입니다. 다만 이 수출 바우처는 저희가 4월 달에 업체 모집을 했고 현재는 모집이 마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정부 추경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추경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관세 바우처 추가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현재 4월 달에 모집한 기준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모집 대상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피해가 입어서 뭐 자금 지원이라던가 물류 지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금뿐만 아니라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신 기업 같은 경우는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서비스를 활용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안은 지금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는 즉시 아마 코트라 홈페이지 또는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입니다.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는 매주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와 계시는 이 설명회가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입니다. 매주 주로 이제 오후 2시에 개최가 되는데 오늘은 10시에 개최를 한 거고요. 사실 그동안은 이제 관세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관세 대응 119 그리고 코트라 지원 사업의 설명을 드렸다면 앞에 세션에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기업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자 해서 앞에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은 신청 주셨던 QR로 똑같이 신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1일은 지금 근로자의 날로 미개최 예정이고 5월 8일은 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기업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 이 좀 산업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설명회를 준비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오늘 들은 설명회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설명회는 지금 현재 계속 개최될 예정입니다. 개최될 때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이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설명회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은 내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신청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코트라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매트릭스화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위에는 이제 월별, 그다음에 옆에는 산업별과 그다음에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업들을 내가 직접 찾아보고 어떤 사업이 나에게 맞는지 큐레이션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사업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코트라의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만 아시면 내가 언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겠다라고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카테고리화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 사업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업 맞춤형으로 난 1년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용하시면 좋은 사업들을 좀 3개를 좀 뽑아왔는데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해외 지사화 사업,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입니다. 1년간 나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같은 경우는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이거나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는 기업들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해외 지사화 사업은 해외 지사가 없는 기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중소 중견기업들의 역할을 해외무역관이 대신 지원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간 지원도 하지만 코트라는 단발성, 이벤트성으로도 사업을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상담회, 해외 전시회, 무역 사절단, 특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들은 이제 산업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소부장, 그린 공공조달, 서비스 ICT, 소비재 바이오 등 코트라가 지원하고 있는 산업별로 상담회, 전시회, 사절단 그리고 특화 사업이 운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상담회나 전시회, 무역 사절단은 사실 많이 잘 아시고 흔하게 쓰는 용어라서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지만 특화 사업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해외 현지 수요에 맞추어서 본사나 각 지방 지원 본부나 해외 무역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설을 하고 운영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프라 무역관에서 올해 이런 사업이 있었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을 수도 있고요. 없었던 사업이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게 특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개의 사업들은 사실 많이 참석하신 기업분들은 이쯤 되면 이 전시회, 이쯤 되면 이 수출 상담회를 많이 예측을 하실 수 있지만 특화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비정기적으로 저희가 해외 수요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은 이게 지금 딸려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은 이제 내수기업과 초보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수기업은 3,000개사, 초보기업은 1,500개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퇴직 무역 전문 인력인 수출 전문위원님들께서 내수기업과 초보기업을 1대1로 매칭을 해서 무역 실무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컨설팅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 해외 무역관을 통해서 해외 마케팅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세 관련 긴급 대응으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과 온라인 사절단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사화 사업은 사실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길게 설명은 드리진 않을 예정이지만 참고하실 만한 부분은 지사화 사업은 매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차수별로 모집을 하고 있고 현재 5차 모집은 6월 달에 계획되어 있고 6차 모집은 8월, 7차 모집은 10월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비정기적으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해당 차수에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제 다음 차수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해외 지사가 필요하거나 해외 무역관에 1년간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지사화 사업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사화 사업은 차수별로 모집을 한다. 그래서 해당 차수에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입니다.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강소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간 지원을 하고 저희 수출 전문위원님이 로드맵 작성 등을 지원을 하고 해외 무역관에서도 함께 컨설팅을 지원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 역시 연초에 모집을 했고 마감을 했지만 4월 말에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 추가 모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수중견, 점핑중견, 중견글로벌, 포스트 중견글로벌 등 지원 요건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확인하시고 저희 코트라 홈페이지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은 사실 그 컨설팅뿐만 아니라 자금까지 함께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류의 사업을 찾으시는 기업분들이라고 하면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동물류센터입니다. 관세 관련된 업무를 이제 피해 기업들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물류비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물류 사업 중에 하나가 해외 공동물류센터입니다. 사실 이 사업 역시 연초에 모집을 하고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이 된 거는 이제 국고 지원금을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마감이 되어 있지만 현재 자비로 활용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공동물류센터는 이제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해서 현지 코트라 협력 물류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 마케팅뿐만 아니라 인증 지원이라던가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방안들을 함께 컨설팅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기업분들은 현재로서는 국고 미지원 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항상 매년 연말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12월 말에 26년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품목별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기간제 사업이고요. 이제 코트라에서는 산업별로 주요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품목별로 여러 가지 수출 상담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거는 5월과 6월, 7월 까지 있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있지 않더라도 코트라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들은 사실 사업 시기나 내용이 조금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담회, 수출 상담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어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바이어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도 사실 크게 내지 않는 사업이라서 혹시 바이어를 만나고 싶으신 기업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수출 상담회를 적극 추천드리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내가 국내에서 바이어를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해외로 나가서 바이어를 만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게 해외 전시회입니다. 해외 전시회는 지금 25년에 약 105회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105회는 저희 국고가 지원되는 한국관을 만드는 전시회 개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번부터 30번까지 뽑아놓은 거는 또 5월부터 한 9월 정도 수준에 있는 사업들을 뽑아온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전시회들은 저희 GEP라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GEP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시회 개최 4에서 6개월 전에 사실 참가 업체 모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전시회 정도는 업체 모집을 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관으로 선정이 된 기업분들에게는 임차료 및 장치비를 포함해서 70%까지 국고가 지원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내가 CES나 MWC나 되게 유명한 전시회뿐만 아니라 현지의 유명한 이제 산업 전시회에 좀 참여할 의향이 있으시고 내가 좀 국고를 좀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저희 한국관 참여 기업으로 참석하시는 게 가장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개별 참가 전시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국관이 열리는 전시회에 참여해야만 국고가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직접 참여하신 비용을 저희가 정산해드리는 개별 참가 전시회도 있습니다.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개별 참가 전시회도 연초에 모집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구나 정도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개별 참가 전시회에 관심이 있으실 경우에는 항상 연말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GEP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역사절단과 국내 전시회인데요. 무역사절단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참석하는 무역사절단이 있고요. 코트라가 계획해서 나가는 무역사절단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사절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시회도 코트라가 지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5 대구 국제 뷰티 엑스포는 5월에 개최된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가 되는데 해당 전시회에 부스로 참여하는 기업 대상으로 코트라가 바이어를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코트라가 유치한 바이어와 상담을 주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 전시회에 참여를 하시더라도 해외 바이어를 만나실 수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은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는 점, 그렇기 때문에 꼭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 개최 일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각 주간 부서에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1600번에 7119 코트라 대표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 상담 같이 가능하니까 다양한 코트라 사업에 참여하셔가지고 대체시장 발굴이라던가 신규 바이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지고 Q&A 대신 1대1 상담, 기존에 계획된 1대1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4월 29일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 코엑스에서 신통상 포럼하고 연계해가지고 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때는 특히 이제 중국
함께 금융 경제 전문가이신 전병서 소장님께서 기조 연설자로 참가를 하셔서 미국 정책에 대한 중국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강연을 하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나가셔서 왼쪽에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저희가 변호사님과 그리고 관세법인 커스엔에서 1대1 상담을 준비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가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안전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